네, 안녕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에 근무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31기 글로벌 역사외교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일본은 도대체 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사도광산에 관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과연 사도강산이 무엇이고 세계유산으로 일본은 왜 등재를 추진하려고 할까?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할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세계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곳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 건물입니다. 이 유네스코 본부에 세계유산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세계유산 센터에서 매년 한 번씩 보통 7월 달에 열리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사도강산을 이 세계유산위원회 그리고 세계유산센터에다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세계유산은 세계유산 협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유산 협약 전문을 보면 1972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인류 전체가 세계유산의 일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소유이든지 파괴 위협으로부터 보존 및 보호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인민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이 세계유산협약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게 누구의 소유이든 간에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이라든가 인종, 민족 또는 지역 이런 것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인류의 것이라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파괴 위협으로부터 보존한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들어질 때 기획할 당시에 세계유산의 가장 큰 중요성 또는 취지는 유산이 자꾸 파괴되는데 인류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파괴가 되는데 파괴한 채로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류 모두가 보존해야 될 그런 유산과 유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처음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가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컨대 세계유산 제도 자체를 보면은 1972년 파리에서 제17차 유네스코 총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이라는 것이 채택이 됩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저희가 세계유산 협약 또는 세계유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계유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파괴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1950년대에 이집트 정부가 나일강 유역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옛날 고대 때부터 이집트의 나일강은 범람을 아주 빈번하게 있어 왔고 이 나일강의 범람이라는 것이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비옥한 토지를 계속 만들어주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홍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자연재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좀 이렇게 자연재해를 조율하고 싶었고 그 방면으로 나일강에 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댐이 아스완 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아스완 댐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900년대 초에 아스완 로우 댐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댐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195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스완 하이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만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아스완 하이댐 이게 건설될 당시에 건설되게 되면 이게 상류에 굉장히 중요한 과거 이집트의 고대 유적들이 있었는데 이 유적들이 아스완 하이댐에 의해서 모두 수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누비아 유적, 누비아 지역에 있는 유적, 이게 대부분 아스완하이댐의 상류에 있었고 잠길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비아 유적 중에서도 아부 신벨 신전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인류 전체가 좀 보존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주목을 끌었던 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네스코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부 신벨 신전을 비롯한 누비아 유적을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게 이제 이 정부에게 무조건 정부가 필요해서, 자국 정부가 필요해서 하는 일인데 댐을 지어라 마라, 이게 계속 간섭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아부 신벨 신전을 비롯한 누비아 유적을 살릴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요. 유네스코가 세계 60여 개국이 이 제안에 호응을 해서 당시 모금을 했는데, 모금액이 무려 당시 돈으로 8천만 달러에 이뤘습니다. 이 돈으로 이 유적을 한번 보호해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됐던 거죠. 이걸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현재 있는 아부 신벨 신전, 대신전입니다. 이 대신전이 있고 수신전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 람세스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는데요. 그 람세스를 기리기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대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 여기 보면은 큰 석상들이 있고요. 이 가운데 이 까맣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문입니다. 이 문도 굉장히 거대한 문인데, 이 문이 이 정도니까 이 석상 크기, 그다음에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부신벨의 대신전이 나오는데, 대신전의 크기를 이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존해야 됐던 거예요. 이게 아스완하이 때문에 수몰될 위기에 처하니까 유네스코 그리고 세계 각국 60여 개국에서 모인 8천만 달러로 무엇을 했느냐? 이 신전 자체를 수몰되지 않는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안에 있는 공간하고 이 석상들을 옮기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을 텐데요.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이 전체, 이 뒤에 있는 자연 안방같이 보이는 전체를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 큰 거대한 이 유적을 일정 크기로 다 잘라가지고요. 하나하나 다 뜯어서 거대 크레인에 실어가지고 상류로, 그러니까 수몰되지 않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사 당시 사진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 분해해가지고 거대 크레인을 세워가지고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안에 신전은 붕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치형의 구조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복원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복원된 모습, 이 자연적으로 생긴 안반의 아부 신벨 신전이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신전 자체는 통째로 옮겨온 신전이라는 거죠. 유네스코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였고 위대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네스코가 이러한 경험을 놓치지 않는 거죠. 사실 위험에 처한 유적, 파괴될 위험에 처한 유적은 아부 신벨 유적뿐만은 아니었거든요. 세계 각 방방 곳곳에 전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이런 위기에 처한 유적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유네스코가 생각을 한 거죠.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이 이집트의 아부 신벨 신전을 옮기는 거로만 끝내지 말자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성립이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1972년에 세계유산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따라서 세계유산을 저희 유네스코가 등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구의 것이든지 관계없이 혹시 파괴될 수 있을지 모르니 이걸 보존하자는 취지였으니까, 사실 그 유산이 또는 유적이 세계유산의 취지에 합당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또는 이제 아시아 각국 또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본이 최근에 등재했거나 또는 등재하려고 하는 세계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 그리고 반대,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사도강산도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강산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강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 유적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구남도라고 하는 유적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구남도가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씨앗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 지금으로부터 7년 정도 전에 일본이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을 등재시킵니다. 사실은 한 군데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그 유적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때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게 되는데, 이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은 일본에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의 근대화 그리고 산업화를 이끌었던 일본의 입장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유적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사실 이 유적이 세계 제2차 대전기에 식민지 및 특히 이제 한국인들 그리고 이제 연합국 포로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노역을 시켰던 피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주변국들이 당연히 이의 제기를 했던 거죠.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산업혁명 유산,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시절 일본이 했던 식민 지배와 침략 정쟁의 부정적인 사실, 사건, 역사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유산은 말 그대로 위대해야 되고 그 누구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만일 군함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이렇게 부정적인 일이 있다면 이것들을 그대로 둔 채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의제기였던 거죠. 사실 당연한 우려 또는 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함도 좀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됐던 피해 장소입니다. 군함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그 섬의 모양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요. 원래 이름은 하시마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일본 큐슈라고 하는 그 섬의 북서쪽에 보면 나가사키라고 하는 그 현이 있는데요. 나가사키현 앞바다에 하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하시마는 근데 아주 작은 섬이어서 대규모 채굴을 하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어려웠던 그런 장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하시마 해저에 묻힌 이 막대한 양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 하시마의 안반 주위에 거대한 성벽 같은 구조물을 콘크리트로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멀리 바다에서 보면 바다에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떠 있는 모습이 마치 군함과 같다고 해서 군간지마, 군함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하시마 이 군함도에는 1930년대 말부터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하시마 군함도에서의 강제 노역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그 당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들 중에서는 이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섬을 나가려고 신체 절단까지 생각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서는 이 섬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막장에서 필요 없는 인간이 되려면 팔 하나가 없거나 다리 하나가 없어야 되니까 이 섬을 나가기 위해서 차라리 내 신체를 절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었다고 하니까 당시 노역의 어떤 비참함, 힘듦이 어떠했는지 이루 짐작할 만합니다. 그래서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이 섬을 하시마, 군함도, 그리고 지옥섬이라고 기억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피해 규모는 사실 확인된 것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그 당시에 피해를 다 대변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만, 확인된 것만 한 50명 사망자가 당시에 나왔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진폐증, 그러니까 이제 탄광에 들어가게 되면 탄의 그 먼지가 고스란히 다 사람이 호흡해야 되니까요. 폐에 이 굉장히 저희 뭐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도 많습니다만 막장 안에 그 먼지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흡입했다가 당장 발병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난 뒤에 또 발병하기도 합니다. 이런 진폐증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이 있었거나 또는 고생해서 그치지 않고 사망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기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위원회가 산업혁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선정했을까? 어떤 면에서는 이 질문에 똑같이 일본이 왜 세계유산으로 이걸 등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질이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종류와 등재 조건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아까 제가 세계유산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와 자연에 관한 협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유산은 이렇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세운 것들, 그런 유적들이 탁월하게 보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 이게 문화유산입니다. 여기 또 하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라고 보통 줄여서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유산이 인류가 모두가 다 보존할 가치가 있으려면 그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 보편적 가치가 또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분명한 어떤 기준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떤 기준을 뭐 예를 들면 1000년 이상 된 것으로 한다, 또는 뭐 10,000명 이상의 어떤 손을 거친 유적으로 한다, 이런 계량적인 어떤 가치는 사실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유산의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더라도 세계유산위원회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모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유산은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유산입니다. 꼭 인류가 손을 댄 인공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자연 경관만으로도 이거는 꼭 보존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자연유산이기도 하면 이 두 개를 묶어서 복합유산으로 등재를 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사도강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이것은 모두 다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칭 세계유산이라고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세계 문화유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산 중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그리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사도강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도유산 또는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을 세계유산위원회는 어떤 점에서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거죠.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은 아시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룬 제국주의 국가가 된 일본의 산업유산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를 이 근대 시기에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산업혁명을 발판으로 해서 제국주의 국가가 된 것, 이 굉장히 좀 기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당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유산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이라면 그것이 세계유산으로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산업시설의 역사성에 짙게 배어있는 식민 지배, 침략 정쟁, 그러니까 주변국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이런 이의제기, 이런 것들도 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세계유산위원회도 판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은 그 OUV가, 그러니까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제한적이다 라고 세계유산위원회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이런 제안을 하죠. 이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긴 하겠는데, 등재 조건으로 이 유산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요, 설명하거나 또는 전시할 때에 그 전시 내용 안에 이 유산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역사 사실이 드러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이 당시에 이 권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만 시켜주신다면 이 유산이 말씀하신 전체 역사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전시하고 그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2015년 7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준비하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당시 일본 측 대사였던 사토구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내가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고, 이 사실이 있고, 이런 사실을 일본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을 통해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사토구니 대사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유튜브나 다른 또 매체를 이용해서 검색해 보시면 사토구니 대사가 직접 언급했던 그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워딩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일본이 이 약속을 지켰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15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건부, 이건 뭐 제가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조건부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를 시켜줍니다.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요, 등재가 됐던 걸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이후로도 과연 그 유적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계속 검토하고 심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해도 나중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취소되지 않으려면 당시 세계유산위원회가 얘기했던 그 조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따라야 됐던 것이죠. 그걸 어떻게 따르느냐? 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될 당시에 내세웠던 조건을 우리가 잘 지키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행 결과 보고서를 세계유산위원회에다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른바 SOC 보고서 이렇게 저희가 불러주는데요. 2017년에 일본이 제1차,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처음 등재된 이후에 2년 뒤에 제1차 SOC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세계유산위원회가 얘기했던 그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조건이 뭐였죠? 전체 역사를 알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일본이 이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니? 라고 하면서 전체 역사의 해석 전략, 그러니까 전체 역사를 반드시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당시 영어 표현으로 하면 강력 권고하게 됩니다. 그럼 일본이 이제 권고를 받고 권고를 이행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이행 조치 보고서를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2차 SOC 보고서인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이행의 조치의 하나로서 2020년 3월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이 산업유산정보센터 안에다가 일본이 이 메이지 산업유산이라는 것이 조선인들을 비롯한 강제노동의 현장이고 우리가 이 피자들을 아주 잘 기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보고서, 그 다음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시설을 세계유산위원회가 쭉 살펴봤더니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에 했던 그 조건, 권고, 약속을 일본이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2021년 제44차 다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때는 이런 결정들이 이행되지 않아.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구체적으로 한 5가지, 6가지에 걸쳐서 어떤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고 어떤 것들은 또 이행되지 않았고 부족하고 계속 권고해야 되고 쭉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까지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됐으니까,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계유산위원회에게 또 한 번 이런 이제 유감의 표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다시 또 이행 결과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는 시점이 올해 말이에요. 2022년 12월 1일까지 제3차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일본은 제2차 SOC 보고서 당시 그리고 제1차 SOC 보고서 당시와 비교할 때 크게 바뀐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마도 면피하는 수준에서 다시 보고서가 제출이 될 테고요.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 내년에 될 텐데요.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은 2015년에 등재됐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에 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여러 차례 지금 뭐 처음에는 뭐 권고 또는 유감 이런 표명을 받아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에 사도 섬에 있는, 일본이 이제 니가타현이라고 하는 우리 동해의 면에 있는 지역인데요.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섬, 그리고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섬의 등재는 애당초 한국 정부에서 사도광산도 군함도 등을 비롯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되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또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강제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2월 1일 날 세계유산센터, 아까 처음에 사진 보셨던 그 파리에 있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 등재 추천서를 제출을 일본 정부가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세계유산으로 만들어달라고, 등재해달라고 추천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출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심사를 거쳐서 등재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이 사도강산을 일본이 이렇게 등재한 이유는, 이 사도강산이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고유의 금과 은 채굴 기술을 담고 있는 유적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측면이었던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산 역시 조선인 강제동원의 피해 현장이었습니다. 사도광산, 이게 지금 사진이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도유노 와레토라고 하는 유적의 이름인데요. 도유노 와레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의 이름이 도유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유산이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걸 이제 와레토라고 하는데, 협곡,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분할되어 있는 계곡,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도유노 와레토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파여져 있고요. 뒤에서 보면은 좀 더 넓게 산이 파헤쳐져 있는데,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산을 이 뒤쪽 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파내려 갔던 거죠. 파내려가다 보니까 앞쪽에 봤을 때는 두 개가 산이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형상이 됐고, 이 형상이 사도광산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언론이라든가 신문에서 봤을 때 이 사진이 나오면, 아, 이거 사도광산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도광산은 전범기업, 굉장히 유명한 전범기업 중에 하나인 미쓰비시 광업에서 소유했던 것이고요. 미쓰비시 광업이 굉장히 최근까지도 소유하면서 채굴을 했던 곳입니다. 조선인들은 1939년 2월부터 동원되기 시작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이 조선인들을 동원하게 된 이유는, 일본인 갱내 노무자들이 진폐 환자, 아까 제가 진폐증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환자가 많아서 광을 채굴하는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략 전쟁이 거대하게 되면서 일본 젊은이들이 다 군인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채굴은 해야 되고 일손은 없고,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불러와서 대신 갱내에 투입하자, 뭐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제 강제동원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강제동원은 39년부터 45년까지 약 1,500명 이상 동원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자료가 많지 않아서 확인된 것만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12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 기업이 만들었던 자료와 관계없이 2000년대 중반 후반까지, 2010년대 중반까지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희생자 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피해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확인된 피해자만 14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8명의 피해자가 제가 사도광산이라는 곳에 강제동원돼서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죠. 신청된 것만이고요. 그리고 이 148명 중에서도 45명이 진폐증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확인된 것만 이렇다는 것이고요.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강산. 사실은 일본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가지고 세계유산위원회와도 약속을 지키네 안 지키네 가지고 이게 좀 갈등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도강산도 한국 정부 측에서 좀 강하게 강제동원 유적이니까 이대로는 등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측에서도 이게 과연 등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올해 초, 그러니까 2022년 1월 중반까지만 해도요, 일본 정부에서 이거는 등재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입장을 반영하듯이 2022년 올해죠. 1월 초에 일본의 요미우리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정부 당국자의 얘기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보도를 했는데, 정부가 사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역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조치였던 거죠. 근데 1월 중순부터 상당히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1월 19일 날, 지금이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 아베 신조 전 수상의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인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하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데, 이 다카이치가 사도의 등재 문제가 이게 단순히 세계유산을 등재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명예 문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언설을 하게 하면서 지금 현재 기시다 정권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거 등재 추천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건 일본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야. 이거 정권 차원의 문제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수상 자체도 자신의 SNS에다가 사도광산 문제는 한국이 역사전쟁을 걸어온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본인들이 메이지 산업유산 유산을 이제 등재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한국 정부가 역사전쟁을 걸었다라고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일본 정치 내에서 이런 반발이 있었고 이 반발을 일본의 지금 현 기시다 정부에서 이기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베 신조 전 수상의 이런 언설이 있은 지 바로 3일 뒤에 기시다 수상이 세계유산으로 사도강산 추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언론사에 얘기를 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다시 또 며칠 뒤인 2월 1일 날 파리 세계유산센터에 사도광산이 아니라 사도금산이라는 이름으로 등재 추천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아베 신조 전 수상이 올렸다고 하는 그 SNS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보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의 논리는 언제나 같다.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때도 그랬다. 최종적으로 한국과 합의해서 등록했지만 지금도 싸우고 있다. 내년으로 미루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역사전쟁을 걸어온 이상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아까 역사전쟁 얘기는 아까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 얘기를 좀만 해석해보면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을 일본이 등재를 2015년에 했는데 당시 한국과 합의를 했다는 거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세계유산 등재하는데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해줬고, 일본 정부가 그 합의에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말을 할 거면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켰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아베 전 수상의 말이 맞죠.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합의 사실을 지키지 않았어요. 한국과의 합의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와의 합의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전 세계와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마치 본인들은 할 말을 다 했는데 한국이 자꾸 역사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베 전 수상이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히 의견 표명을 했고, 여기에 이제 일본 정부, 지금 현재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사도를 다시
등재 추천서를 제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한국 정부 또는 세계의 눈이 워낙 좀 우려스럽고 까다로웠던지 군함도라든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일본이 사도강산 등재 때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도강산, 사도금산에 강제동원 문제가 있는 것은 근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930년대입니다. 일본 정부가 생각하기에 강제동원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가 없는 시기만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하면서 메이지 유신 이후,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 이후는 제외하고 근대 이전, 전근대 시기 사도 광산의 금 채굴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꼼수죠. 명백한 꼼수이고, 이거는 여러 번 세계유산위원회가 얘기했듯이, 유산위원회가 얘기했듯이 전체 역사, 그 유산의 전체 역사를 조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도 명백히 어긋나는 그런 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왜 그렇게 세계유산에 집착하는가? 그러니까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도강산 유산을 왜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바로 이 지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꼭 일본뿐만이 아니라 세계 아주 많은 나라들이 세계유산을 각국의 어떤 자랑거리, 자부심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유산 제도를 원래 만든 것은 누구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유산이 무분별하게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유산 제도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마치 세계유산이 많은 국가이면 우수한 국가, 우월한 국가이고 자랑스러운 국가이고 또 우월하고 우등한 민족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에서 이걸 앞다투어서 자국 내에 있는 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도 그런 맥락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무튼 일본의 입장에서도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 세계유산을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되면 이 세계유산이나 될 만큼 굉장히 우수한 유산이니까 많이들 보러 오세요 라고 하는 관광객 유치의 어떤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차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부분인데요. 우익들, 아베 신조를 대표적으로 하는 일본 우익들의 정치적 의도가 이 세계유산 등재, 특히 메이지 산업유산과 그리고 사도강산의 세계유산 등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전전, 일본에서 전전이라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영광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우익의 역사관인데, 이 역사관에 따라서 패전 이후의 자학사관, 그러니까 우리 일본의 이전 역사를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고 봐왔던 그런 역사관은 자학사관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아주 영광스럽고 영토도 넓고 전쟁도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의 일본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런 욕망들이 사실상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사도강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잠깐 돌아가가지고 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쇼카 선주쿠라고 하는 유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쇼카 선주쿠의 포함 사실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죠. 쇼카 선주쿠가 뭐냐? 야마구치 현이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해의 면에 있는 현이고 부산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요. 이 야마구치 현의 하기라고 하는 지역에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다는 조그마한 서당이 있습니다. 이 사진과 같은. 이게 뭐 물론 복원된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조그마한 서당이에요. 지역, 시골. 이 서당이 유명한 이유는 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대화, 산업화, 일본의 나중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었던 많은 저명한 사람들을 여기서 길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쇼카 선주쿠는 산업혁명 유산
하고 직결된다고 보긴 힘든데 산업혁명을 비롯한 근대화를 추진했던 인물들이 여기서 배웠으니까 이 인물들이 배운 장소도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억지를 부려서 세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다 끼워 넣은 것이죠. 그런데 이 유산과 세계유산을 강제하려고 하는 아베 신조 수상과의 접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쇼카 손주쿠가 처음 일본 내 문화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게 2006년인데 이 해가 아베 신조가 제90대 내각 총리 대신 아베는 두 번에 걸쳐서 수상을 역임했는데 첫 번째 제1차 내각 때가 바로 이 200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취임하는 그 해에 처음으로 쇼카 손주쿠가 등재 목록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서 많은 제자들 길렀다고 하는 이 요시다 쇼인 이 사람을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늘상 얘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카 손주쿠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 이것은 아베라고 하는 이 보수 우익 정치인의 강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근대화고 산업화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에 대한 이 정한론이라고 하는데 침략, 나중에 식민 지배와 굉장히 직결된 인물들이 이 쇼카 손주쿠 출신이란 말이죠. 이런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 이거는 강제동원 유적이 등재되는 것만큼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는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주변국, 아시아 주변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쇼카 손주쿠를 만들고 제자를 길렀던 요시다 쇼인, 또 쇼카 손주쿠에서 배웠던 인물들, 우리가 아는 사람 몇 명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 예컨대 우리 초대 통감, 일제의 초대 통감이었고 우리 의병전쟁을 굉장히 잔악하게 토벌하고 한국을 병탄시킨 가장 큰 주범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쇼카 손주쿠에서 배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사실 한국 식민 지배할 때의 그 조선 총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초반에 일본 육군의 군벌, 이 야마가타 벌이라고 불렀는데 이 군벌의 수장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러니까 식민 지배, 무단 통치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아주 이 중심 인물이었던 야마가타 같은 사람도 역시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쇼카 손주쿠의 세계유산 등재, 이게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 또는 복권시키는 행위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였던 거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반대했던 것이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등재한 것이 이런 의도가 있는 행위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강사는 쇼카 손주쿠나 또는 이제 다른 유산보다는 이런 혐의가 좀 였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 강제동원 피해의 현장이고 일본 우익이 사도 강사를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등재하려고 하는 이유, 이 저변에는 쇼카 손주쿠를 비롯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때의 세계유산 등재와 같은 입장이 담겨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주변국과 일본과의 관계, 또는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이루어져 있죠. 좀 더 이걸 이제 넓혀서 얘기해 보면 각국의 자국중심주의, 일본 우익의 입장을 포함해서 자국중심주의와 유네스코가 처음에 표방하려고 했던 아부신벨 신전을 복구했던 그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국제주의가 충돌하는 양상, 이게 이제 이 사도강산이라든가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애초 취지와 달리 자국중심의 배타적 또는 갈등적 이념과 역사를 보편의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유네스코가 굉장히 좀 곤혹스럽죠. 어떤 입장을 지금은 취하고 있냐면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가 논란되었을 때 이미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0세기와 21세기 발생한 부정적인 사건과 연루된 유산,
사실은 이제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이라든가 사도강산 같은 유적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등재할 때는 선 갈등, 후 등재, 먼저 갈등을 해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잠정적으로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한다면 지금 일본의 사도강산 등재 시도가 얼마나 무분별한 일인지 또는 무리한 일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 유네스코에 미치는 입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이 설득을 해서 등재를 강행하고, 그 등재 강행을 통해서 이런 유산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 역사를 복권시키듯이 전면에 내세우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과거 역사까지도 다시 또 자랑스러운 역사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제 사도강산 문제 제가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계유산위원회의 최근 입장까지도 살펴봤는데, 결국은 자국 중심주의적 경쟁, 국가주의라든가 뭐 이런 국수주의적인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아주 처음 세계유산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 취지에 맞게 각국 세계유산이 가진 다양한 역사와 의미,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통찰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세계유산 제도가 계속 운영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도강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도 재고하거나 아니면 그 등재 안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빼는 것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해서 반성과 여러 가지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직시를 담아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국, 특히 한국 정부와의 여러 가지 화해와 협력, 그리고 반성의 의미도 같이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초 세계유산위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세계유산을 등재 추진하는 그런 이제 사업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고요. 일본의 정상적인 또는 합리적인 정치에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서도 당연히 맞는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사도강산을 둘러싼 세계유산과 한일 관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세계유산 얘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사도강산까지 드렸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사도강산은 물론이고 사도강산의 문제가 연루되어 있는 세계유산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높아졌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